안녕하십니까.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버블은 언제나 충격적인 결말을 동반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예외가 없었죠. 미국을 10년간 침몰시킨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언제나 똑같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버블의 형성은 어떻게 마련된다? 금융환경 변화로 시작되죠. 저물가와 저성장에 따른 통화당국의 저금리 정책에 그에 따라서 낮은 자금 조달 비용에 따른 자산가격 팽창이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언제 붕괴될까요? 바로 통화정책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고물가와 고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긴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긴축이 부동산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이후에 긴축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해줄 때 엄격하게 해주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물 가치 대비 적은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대출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 더 안전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부동산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버블 붕괴로 큰 위기가 발생했던 국가들은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버블 붕괴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모아와서 ABS 형태로 불특정 투자자한테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증권사로 해서 판매하고 나서 바로 자금 회수하고 또 대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ABS들을 모아서 CDO라는 파생상품을 제작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인식 속에 굉장히 높은 수요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출이 좀 많아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동안에 대출을 좀 꺼렸었던 서브프라임 등급, 좀 신용도가 낮거나 LTV 비율이 높은 차주한테 대출을 해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요건을 완화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등급의 대출을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규 모기지의 이 서프라임 등급 대출이 21%를 차지하고 규모로는 약 6천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금융당국의 대출 경쟁으로 인해서 막장을 향해 달려간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대출을 신청한 차주한테 요구되는 자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출해 줄 때 수입도 증명을 해야 되고 자산도 증명을 해야 돼요, 차주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입은 명시만 하면 돼요. 나 얼마 받는다고 적기만 하면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산 증명만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갔다? 수입하고요, 자산을 그냥 대출 신청서에 명시만 해놓으면 확인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출 신청한 사람들 다 대출해 줬다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왜 이런 황당한 대출 관행이 존재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담보 대출해 줄 때 LTV 100%에서 120%까지 잡아줬죠. 그러다 보니까 땅 하나 사놓고 대출 받아와서 옆에 있는 땅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막장 테크가 가능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부동산 버블 붕괴된 국가들의 공통적인 이런 황당한 대출 관행이 존재하냐? 간단합니다.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 오르는데 누가 대출 안 갚냐? 이것이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장기간 주택가격 상승의 위험 리스크를 금융기관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주택가격이란 계속 상승을 수 없다 말씀드렸죠.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제외고요.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상승할 수 없냐?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 취득가 기준이에요.
미국의 재산세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1.1%에서 한 1.5%를 잡는데 이게 취득가 기준이네.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올라진 도심 지역의 주택 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외곽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몰릴 거 아닙니까? 외곽 지역은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요를 넘는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외곽 지역부터 가격이 빠르게 무너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연준에서 1% 수준의 금리에서 5.25%까지 단기간에 올려버려요. 자, 물론 이렇게 정책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근간이 되는 30년 모기지 금리는 그대로였거든요. 한 5에서 6%로 왔다 갔다 해서 큰 변화는 없었어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아까 서프라임 등급 차주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변동 이자율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균 이자율이 2006년 상반기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연체율이 16% 수준까지 껑충 뛰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이자를 못 낼 상황이 되면은 이것을 처분하고 대출을 갚아버리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곽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네. 대출을 못 갚겠네. 그 부실이 그대로 금융기관에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모기대출 부실은요, 서프라임 등급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프라임 등급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이자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서프라임 등급에서는 그 부담으로 연체율이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서프라임 등급으로 대출을 해줬고 뭘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MBS와 CDO라는 파생 상품을 말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전체 대출 규모는 6천억 달러 수준이고 그중 20% 미만으로 부실화가 됐지만 실제 글로벌 신용 손실 규모가 7천억 달러로 6배가 넘게 됩니다. 왜? 모의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MBS, CD0 다 같이 무너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서프라임 모의 사태 이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 맞게 되죠. 한 30-40% 빠졌는데 이것도 좀 지역별로 다르게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하락폭이 미미했고 외곽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계부채는요. GDP 대비 100%에 근접했다가 70%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사태 이후에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 소비 위축을 부를 수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30% 폭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명품 사고, 외제차 사고 어렵겠죠. 전체적인 소비 위축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의 사태 이후에 미국의 근원 PCE 지수는 2%를 한참 미달하는 상태에서 장기간 이어지게 돼요. 수요 측 공급 요인이 크게 완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소비의 국가라고 불리잖아요. GDP 내 민간 소비가 전체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가게에서 돈을 못 쓰네. 10년간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미국은 10년 만에 화려하게 반등하게 됩니다. 어디가? 부동산 시장이. 왜냐면은 부동산 대폭락 이후에 수요가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거주의 필수재를 산다기보다는 약간의 자산을 산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으면 사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 기대감이 없고 주택을 안 산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이 장기화가 됐고요. 2020년 제로금리 정책과 만나서 현재 버블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는요, 일본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버블 붕괴 이후에 반등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죠.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공급을 과하게 지속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0년 이후에 버블 붕괴 이후에도 적정 공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00만 원을 넘는 공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존 주택 수요자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신축 주택도 남아 돌 정도로 공급하니까 굳이 기존 주택을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제로에 수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태 이후에 모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출은 소득에 비례해줘서 해야 되는구나. 평등을 위해
저소득자한테 과한 대출해주면 이게 모두가 망하는 길이구나, 모두가 깨달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LTV 80% 확대 공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청년과 무주택자하고 신혼부부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뺏으면 안 되는 약간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위험한 부분이죠. 결국엔 인수위가 많은 검토 끝에 결국에는 DSR은 손을 안 대기로 했습니다. 왜? 상환 능력을 평가하면서 대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이죠. 자, 내년에 무주택자를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죠?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고요. 제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